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성PD 한PD입니다. 자,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경기 침체가 온다. 자, 우리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경기 침체에 대한 좀 정의부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거에 따라 어떤 자산시장의 향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지금 노 랜딩, 자, 그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처음엔 경착륙, 그 다음에 연착륙, 로랜딩까지 나왔다가 은행 파산까지 갔죠. 그러니까 로랜딩은 새빨간 거짓말이죠. 결국은. 그죠?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로랜딩 외친 거죠. 미국 경제를 보고. 결국은 이제 미국은 중병이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전문가 이야기를 듣잖아요. 이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특히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많은 이 주류 전문가들이 나오잖아요. 주류. 그러니까 증권사 소속인 사람들, 아니면 경제학자들, 아니면 경제 전문 패널들,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일단은 정리를 하셔야 돼. 이거 정리 안 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가져가지 못해. 저는 제가 독립적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제가 직접 투자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인사이트를 갖는지 여러분도 그런 방법으로 좀 필요해요. 그런 방법을 습득하는 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라디오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또는 제가 하는 이야기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만들어 나가면 안 돼. 여러분들이 많은 견해를 듣고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경제 수치, 아니면 경제 흐름, 그런 기준이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거는, 그러고 나서 내가 생각하기엔 경제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면,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과 몇 사람을 딱 꼽아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또 집중적으로 들어야 돼. 그러면서 자신의 이론을 보강을 해나가는 게 좋은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건 분명히 한 1년, 2년 뒤에 리세션이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경기 침체를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과 어떤 소통을 하셔야 돼.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하든 아니면 책으로 소통을 하든, 자,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인사이트를 보강을 해 나가셔야 돼.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참 이게 중요한 얘기라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순히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들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지금 실리콘밸리 뱅킹이 파산이 났는데, 대부분의 주류 전문가들 100이면 100명 다 그래. 100이면 한 98명, 그래, 한 2명은 조금 덜 하더라고. 98명이 그래. 조금 미국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안 된다. 한국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그런 얘기를 해. 근데 어떻게 한국하고 상관이 없냐고. 그죠? 한국하고 상관이 왜 없냐고. 상관이 없으면 우리 주경호 부총리, 윤석열 대통령,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겠어? 그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충격을 안 주려고 그런 소리를 방송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류, 쉽게 말해서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방송국이라는 것 자체가 주류잖아. 거기 나와서 이거는 금융위기가 올 것이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야. 방송에서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방송하면 그 방송국에 난리가 나,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아. 패널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근데 사적으로는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 그죠? 자, 어쨌든 자신이 먼저 공부를 하고, 자신이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경제 전문가와 코드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리세션이 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리세션이 뭔가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경기가 불황이다, 그런 거는 리세션이 아니야. 그냥 말 그대로
연착륙이야. 아니면 로랜딩. 그죠? 뭐 예를 들어 경제 성장률이 3%였는데 뭐 1.5%, 1% 됐다. 그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연착륙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질 않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3% 같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갔다. 그러면 그건 이제 역성장이잖아요. 조금 리세션이 되는 거야. 자, 수치로 보면 그런 거고, 두 번째로 보면은 그러면 그 마이너스 역성장이 언제 오느냐 이거야. 언제 오느냐. 왜 오느냐 이거야. 왜 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자, 그걸 알아야 정말 리세션이 올까? 금융 불안이 올까? 금융 위기가 올까라는 거야.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 막연히 뭐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리세션이 온다니까 그것도 막연히 믿잖아 보통.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리세션이 온 경우를 최근에 두 번 있었잖아요.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추를 해보자라는 거야. 첫 번째는 미국의 나스닥의 버블 붕괴였죠. 2000년 초반에 그죠? 그때가 리세션이 왔잖아. 그때 뭐 말 그대로 주식이 90% 빠졌잖아. 나스닥 종목들이 90% 빠졌잖아. 버블이 무너졌잖아. 그래서 리세션이 왔잖아요. 그죠? 분명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008년에 그 모기지 상품들의 어떤 그 문제. 자, 그거로 금융회사들이 AIG, 뭐 리먼 브라더스 그런 회사들이 파산을 했잖아. 그죠? 그래서 리세션이 왔잖아. 그래서 그 우리 뭐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줬잖아요. 자, 그게 리세션이란 말이야. 근데 2008년과 2000년도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다 경험해봤으니까 이 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사람도. 뭐냐면 버블이라는 거야. 그 나스닥 종목이 2000년도에 얼마나 버블이 많이 꼈냐고. 그 뭐랄까요, 그냥 몇십 년의 그 미래의 그 성장까지 다 거기에 뭐랄까요, 그 거품이 꼈던 거 아니야. 결국은 망할 회사는 망하고 살아남은 회사만 지금 살아남은 거 아니야. 그 결국은 버블이었단 말이야. 2000년 초반에 나스닥 시장의 버블. 그러면 2008년도에는 뭐냐? 부동산의 버블이지. 부동산의 버블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는 리세션이 올까 안 올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걸 연결해서.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 버블이 꼈다고 하면 우리도 리세션이 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자, 우리 버블이 뭐가 있어요? 가상화폐에 일단 버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상화폐가 그 쓰레기 가상화폐들은 벌써 뭐 다 이제 퇴출되고 시장이 퇴출되면서 그것과 연결돼서 거래하는 은행들들 다 이제 파산됐고 뭐 시그니처 그다음에 실버게이트, 바이낸스 그거 다 부도 처리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또 더 부도날 은행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버블의 세 가지 가상 자산 버블 붕괴됐고, 자 주식도 한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죠? 3분의 1 정도 날라갔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그 2000년대 초반처럼 버블은 아니지만 그건 못지않게 주식도 버블이 붕괴됐어. 왜냐면 나스닥 소형주들 보면 90% 이상 빠진 종목들이 허다하거든. 2020년, 21년도에 뭐 자금이 막 들어올 때 나스닥 시장에 들어올 때 뭐 90달러 하던 게 지금 뭐 1달러 하는 주식들도 허다하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버블이 붕괴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많이 버블이 붕괴됐잖아요. 지금 뭐 구글, 아마존 뭐 그런 주식도 한 3분의 1 정도 시가총액이 날아갔잖아. 그죠? 버블이 붕괴된 거지. 자, 버블이 붕괴됐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도 버블이 많이 껴있는 상태잖아. 아직 미국의 부동산은 버블이 붕괴된 건 아니고 버블이 붕괴될 처지에 있는 것 뿐이지. 자, 우리 부동산은 버블이 붕괴됐죠. 그죠?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우리도 이번에도 리세션이 올 바탕은 돼 있는 거야. 근데 옛날같이 모기지 상품을 이렇게 혼합해가지고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부실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뭐 돌린 건 아니니까 그런 뭐 어떤 부작용은 없다라는 것 뿐이지. 자, 근데 어디서 부작용이 났어요? 인플레이션에서 부작용이 난 거야.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에서.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결국은 금리를 올렸잖아. 그지? 금리를 그냥 바짝 올렸잖아. 그죠?
거의 뭐 1%에서 0%대였죠. 거의 0.5%인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거기서 지금 거의 4.75까지 올렸잖아. 그리고 이번 달에 5.0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뭐 5.25까지 5.25, 5.5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심지어 6%까지. 자,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무슨 부작용이 있어요? 은행들의 부실 투자,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 그죠? 은행들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야.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 뱅킹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채권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채권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값이 떨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손실이 실리콘밸리 뱅킹에서 어마어마하게 났고, 뭐 가상화폐 관련 회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데는. 그런데 그런 은행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게 지금 요즘의 분위기잖아. 자,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그 금융주들 추풍 낙엽 그냥 미국의 소형 그 지방은행이죠. 지방은행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건 이제 지방은행인가 본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모기지를 상품 대출 부동산 대출을 다루는 상품인데 여기서도 62%가 폭락을 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미국도 그런 그 지금 부작용 그러니까 버블이 꼈던 상품에 많이 투자했던 그런 은행들이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2008년도에도 이런 증상이 나왔고 이렇게 미국 정부는 대처를 했잖아. 뭐 이제 예금자 보호를 다 하겠다. 뭐 다 그랬잖아. 처음에도 다 그랬다고 똑같았어요. 그때도. 자, 근데 지금도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다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그 제야 전문가들, 주류 전문가들 말고 주류 전문가들 나오면 뭐라고요? 야, 이거 이제 주식이 거의 바닥 됐으니까 사세요. 계속 떠들었잖아. 그 인간들이. 그죠? 계속 떠들었잖아. 근데 실제로 제야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식 지금 살 때 아니라고 그래.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중간에 사고 팔고 하잖아. 근데 절대로 이게 많이 주식을 보유하고 넘어가질 않는다고. 어느 정도 밑바탕을 깔고 가지만 주식에 많이 배팅하지 않는다고. 진짜 바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리고 이런 경제 흐름을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게 정말 리세션으로 가고 있거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말 리세션이 오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웬만한 기업들 뭐 A등급 뭐 트리플 A, 더블 A 그런 기업 말고 뭐 B등급의 회사들. 근데 의외로 B등급 회사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 미국에도 우리가 아는 상장 회사들도 많고 우리 그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도 B등급 회사가 많다고. 근데 이게 리세션이 되면 그 사람들이 자금을 유통할 수가 없어. 자금을 발행할 수가 없어.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그 사람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누가 사주겠냐고. 2008년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면 그때같이 금융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2000년 초반에 버블 붕괴가 오면 어떻게 하겠냐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리세션이 오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문제는 지금 은행부터 먼저 무너지고 있잖아. 그죠? 자,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정부가 긴급히 그걸 봉합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런 사이에도 지금 벌써 한 3일 사이에, 5일 사이인가요? 5일 사이에 한 3개의 은행 정도가 그냥 망했죠. 자,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순식간에 망하더라는 거야. 자, 은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 건물밖에 없는 거잖아. 뭐 자기 자본도 없는 거잖아, 사실. 그죠? 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에서 빌린다든지 아니면 뭐 연준에서 빌린다든지 아니면 그 손님들이 예금한 걸 가지고 다시 돈을 대출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잖아. 근데 있는 돈을 다 손님들이 다 찾아가겠다고 해서 돈이 대출에 인출해줄 돈이 없으면 그냥 파산이란 말이야. 근데 그 인출해가는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났다라는 거야. 이번에 이제 다 놀란 거죠. 사실 이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그냥 전부 다 휴대폰으로 그냥 인터넷 뱅킹으로 다 순식간에 가니까 돈이 앵꼬가 나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미국이, 세계가, 우리나라가 다 깜짝 놀란 거야. 이거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순식간에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야. 그죠? 자, 우리도 처음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놀란 거야. 뭐라고 하죠? 이런
금융 시스템의 어떤 그 뱅킹런, 자, 이 뱅킹런의 이 발작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 예? 그러면 다른 은행에서도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야. 다른 은행의 어떤 뭐 신용등급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그 은행이 투자했던 게 손실이 났다라든지 그런 소문이 나면 순식간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다음은 어디냐라는 게 벌써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신문에 나온 게 크레디트 스위스. 크레디트 스위스는 그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자, 두 번째로 찰스 수왑도 얘기가 오고 가고 있잖아. 자, 보세요. 자,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야. 리퍼블릭 뱅크가 이렇게 순식간에 돈을 인출해 가니까 연준과 JP 모건 체이스로부터 신규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가져가면은 그나마 이제 여기는 예를 들어 여기서 투자한 채권이라든지 여기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건전하니까 JP 모건스가 자금을 보충을 해줬겠죠. 그죠? 뭐 그 은행이 뭐 부실했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돈을 대주겠어요? 자, 이렇게 긴급 구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주식이 폭락을 하니까 주식이 폭락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회사는 위험하다고 돈을 다 빼겠죠. 이런 상황이다 지금 미국이.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신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겠냐 이거야. 왜 문제가 없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나라 예금자들은 학습 효과를 이미 겪었잖아 미국에서. 그러면은 어디 뭐 예를 들어요. 제2금융 뭐 아니면 저축은행에 많은 돈을 이제 맡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부동산 PF가 부실하다. 그런 게 이제 막 찌라시가 돌고 아니면 뉴스에 나오고 실제로 신용등급 하락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구 인출해 가겠죠. 그죠? 마구 인출해 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부실한 은행도 순식간에 파산이 되는 거야. 예?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실한 게 부동산 PF라고. 부동산 PF. 지금 뭐 서울도 핵심지 외에는 뭐 조금 뭐 저기 입지가 좋긴 해도 가격이 비싸면 이 분양도 안 되잖아. 그죠? 분양도 안 되잖아. 그리고 수도권도 분양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면 이게 미분양이 쌓이다 보면 결국 부동산 PF 발행이 안 되면서 부도나는 저축은행 아니면 뭐 제2금융권 아니면 소형증권사 나올 거란 얘기야. 그죠? 자,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투자 상품도 지금 살 이유가 없어. 자, 주식도 살 이유가 없고, 중장기주로 들어갈 때, 뭐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이나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저점에 들어가서 뭐 좀 치고 나오면 되지만, 중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지금은 뭐 사실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부동산은 말 그대로 지금 버블의 정점에 있는 거야. 지금 버블이 빠지지도 않았어. 주식은 그래도 많이 빠졌잖아. 부동산은 빠지지도 않았어. 자, 이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은행들이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은행들, 웨스턴 라이언스 뱅크 코프 47%, 팩 웨스트 뱅코프 21%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더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오늘은 CPI 지수가 전년치보다 조금 전년 동월치보다 작게 나왔다고 해서 미국 주식이 반등을 하는데, 코스닥은 코스피는 폭락을 했죠. 그런데 미국의 은행주들을 잘 보고 계셔야 돼. 매일 체크하시는 게 좋아. 자, 이게 추세 하락이라고 하면 미국은 한번 크게 금융 리스크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런 지방은행 대형은행들의 주가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된다. 자, 어제도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 JP 모건 체이스, 시티그룹, 웰스파고도 모두 5% 내 폭락을 했어요. 아메리카 뱅킹도 폭락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의 추이를 잘 봐야 된다. 미국의 금융주들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번 3월 달에 연준에서 몇 포인트를 올리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처음엔 거의 대세가 0.5포인트였잖아요. 빅스텝. 지금 오늘도 CPI 지수가 나왔지만 근원 CPI는 안 떨어졌어. 더 올라간 거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연준이 관심 있는 것은 CPI가 아니야. 근원 CPI라고. 자, 그건 내일 제가 방송을 따로 해드릴게요. 오늘 밤 늦게 나와서 자료 정리가 안 됐는데, 근원 CPI는 안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빅스텝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0.25는 올린다고. 그럼 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계속해서 올리는 추세야.
떨어지는 추세는 아니라는 얘기야. 일단 그렇게 보자는 거야. 뭐 더 어떻게 더 얼마나 올릴지는 더 두고 봐야 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이야기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어쨌든 0.25 베이비 스텝은 할 것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뱅킹이 이제 부도 파산이 됐고 계속해서 은행 파산이 되니까 금리 동결하고 금리 인하로 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호재라고 또 떠드는 애들이 있더라고. 자, 그건 아주 무식의 극치야. 무식의 극치. 자,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리세션이 왔다라는 얘기야. 응? 그럼 계속해서 부도가 난다는 얘기야. 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신호예요. 그거는 시장의 커다란 악재다라고 보셔야 돼. 로버트 기요사키가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나와서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음으로 부도가 날 은행은 크레디트 스위스. 이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도 가산자산 비중이 높다 이거야. 그리고 투자를 잘못했어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계속 주가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뒤이어서 나타나는 은행들의 그 리스트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 정도가 무너진다는 것은 앞에 실리콘밸리 뱅킹하고 틀려. 그중 규모 사이즈가 틀리다고. 그렇기 때문에 크레디트 스위스가 무너지면 이건 좀 얘기가 커지는 거야. 그렇게 보셔야 돼. 그리고 뒤에서 얘기할 찰스 수학까지 무너진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때는 정말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 예?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줄파산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보세요. 찰스 수압 주가가 이게 요즘 폭락을 해가지고 3조 7천억 원 정도가 이 대주주가 날라갔다고 그러는데, 자, 이 주식이 전일 거래 대비 11.57%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락을 37% 했다. 이게 뭐냐면 올해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이 회사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크레디트 스위스 찰스 수압을 잘 보시고 계셔야 돼. 자, 이 회사의 주가의 움직임을 잘 보고 계셔야 된다. 자, 결국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문제가 뭐냐면 미실현 손실. 그러니까 투자를 해놨는데 그 투자한 그 상품의 손실이 크다라는 거야. 손실이. 자, 이 회사를 보니까 손실이 36조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식이 계속 떨어지지. 그죠? 이 회사도 뭐 보유 채권 쪽에서 많이 손실이 났겠죠. 금리를 올리면 채권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킹과 비슷한 파산의 길을 밟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라는 거야. 자, 이 회사 잘 보시고 계셔야 돼. 자, 요즘 최근에 주식 시장을 잘 맞추는 사람이 이 모건 스탠리인가요? 이 사람인데 모건 스탠리의 수석 전략가 웰스리, 이 사람이 한 달 전에도 거의 정점에 왔다라고 정확히 찍었죠. 저도 굉장히 신뢰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증시 반등은 속임수다. 오르면 무조건 팔아라 얘기야. 자, 미국 증시 반등이 불트랩이다. 이건 뭐냐면 잠깐 반등, 데드캣 바운딩에 불과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건 제가 부동산 방송이지만 주식 얘기를 하자면 미국 주식이건 우리나라 주식이건 반등을 하면 수익권이 들면 파시고 현금을 가지고 계셨다가 큰 찬스가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마지막으로, 자, 자이 디그니티가 2만 명이 지원을 해서 당첨 가점이 75점. 그러니까 최고 높은 가점에 가까운 사람이 당첨이 됐다라는 거야. 최저는 63점이고. 자, 이렇게 당첨이 됐다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볼 때는 거의 84가 이것저것 합치면 한 13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3억이 넘어. 그러면 최고 가점 가진 사람이 이걸 13억에 사가지고 얼마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어제 제가 둔촌주공 얘기한 것처럼 한번 적용해 보라니까. 이걸 투자로 샀다고 해봐.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넣으면 결국은 자기 자산 10억을 넣어야 돼. 10억을 넣어야 되는데 결국은 은행 이자만도 못해. 은행 이자만도. 내가 은행에다 넣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채권을 산다든지, 채권도 그건 시세 차익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도 못해. 그걸 4년 은행 이자로 4년을 받는 것과 당첨가점 75점짜리를 넣어서 13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이거 잘 가야 진짜 잘 가야 15억일 거 아니에요. 그죠? 15억에 판다고 해도 별로 은행에 넣어놓는 것만도 못하다라는 거야.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금융 위기가 임박한 시대에
이런 최고점을 가지고 아파트를 고분양가에 산다. 은행 이자하고 비교를 해보라니까 별 재미를 못 본다라는 거야. 별 재미를. 별 재미를 못 본다. 어쨌든 자기 돈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뭐 아파트 공짜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아무리 이거 전세 놓겠다 하더라도 몇 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입주할 때 되면 이게 그때 돼서 뭐 프리미엄 몇천 먹고 판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그죠? 별 의미가 없잖아. 75점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런 거에 열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